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에 이어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의 무단 결제 사고도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데요. 쿠팡 가입자들 사이에선 개인정보 유출 이후 수상한 로그인과 해외 결제 시도를 경험했다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유출 사고가 벌어지면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노모 씨는 최근 신용카드 앱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온라인 낚시 쇼핑몰에서 $405, 미국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10, 또 다른 미국 쇼핑몰에서 $194 등 $600가 넘는 돈이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딱 제 코스코 쓰는 거하고 딱 쿠팡만 쓰는 카드예요. 그거 아닌 이상 전혀 쓰질 않고 제가 쓴다 할전정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이 카드로 저는 긁지를 않아요. 유출된 3,770만 명 고객 정보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 정보는 없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지만 인터넷에는 쿠팡 사태 후 수상한 로그인 시도를 경험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보안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611만 명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게임업체 넷마블은 최근 8,000건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고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상품권이 최대 20만 원 무단 결제된 피해자가 73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우려된다면 각 계정 비밀번호부터 다르게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입력을 하라든가 아니면 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밑에 URL을 누르라든가 이러면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떠도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처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심각한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우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LG U+입니다. LG U+의 AI 통화 앱 익시오에서 일부 고객들의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 측은 성능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통화 정보가 잘못 누출됐다며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U+의 AI 통화 앱 익시오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요약하고 이용자의 스케줄까지 관리하는 개인 비서 앱입니다.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모으는 등 AI 전환을 꿈꾸는 U+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9분까지 익시오에서 일부 가입자의 통화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시오 가입자 36명이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이 다른 가입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된 겁니다. U+는 익시오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저장하는 자료인 캐시 설정을 잘못해 문제가 생겼다며 외부 해킹과는 무관하고 해당 고객들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통화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복구했고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 작업 실수로 일부 가입자에게 잠시 정보가 노출됐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이런 AI 개인 앱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U+는 최근 익시오에 카드사 정보를 결합할 계획을 밝히는 등 AI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결합될 때는 AI가 악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잘못 작동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항상 보완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 U+의 잦은 신고를 접수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본격 개시됐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의혹을 파헤칠 상설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었는데요. 검찰 내에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검찰 수사 중 사라진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게 된 상설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 검사 등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특검은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과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현금 검수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부장 모르게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 측은 수사 개시 첫날인 오늘 특검의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도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내부를 수사하게 된 특검팀은 60일의 수사 기간을 갖습니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장 30일 수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게 술과 연어 등 외부 음식을 주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을 북한 측과 이어준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이 진술 등을 근거로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안 회장이 금품 수수 대가로 증언을 번복한 거라며 그를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쌍방울은 김성태의 진술과 안부수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안부수 딸에게 4억 원대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입니다.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안 회장이 실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 회장에게 7,28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2,700만 원 상당의 자녀 허위급여, 800만 원 상당의 차량 등이 제공된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MBC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전직 임직원, 안부수 회장 등을 입건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 수수를 대가로 증언을 번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단과 일부 초재선 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거부하며 계엄을 옹호했는데요. 오늘은 계엄에 대한 사과를 비난해온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까지 직접 출연했습니다. 당내 입지가 좁아질수록
오히려 극우 쪽으로 더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 일정이 없는 주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출연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서 갑자기 난입을 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채널로 최근엔 12.3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계엄 사과 요구를 맹비난한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패악질을 시작했거든요. 장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계엄 사과를 거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가오자 국민의힘에선 과거 친윤으로 불렸던 이들마저 내란의 강을 건너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원내 지도부와 초재선 의원 25명이 고개를 숙이더니 어제는 원조 윤핵관 윤한홍 의원이 계엄은 잘못됐다며 장 대표를 면전에서 직격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장 대표는 일부 강성 지지층만 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혐오 발언을 쏟아낸 유튜버의 입당 신청을 승인했고 연말에 예정된 극우 유튜버 연합 출범식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극우와 계속 밀착하면서 당내에서마저 고립돼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쪽과도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불법 후원이 아닌 적법한 후원 절차였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어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국면인 만큼 두 정당으로부터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이 들어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행사 전 현 정부의 장관급 4명에게 접근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특검 수사 때 충분히 말했다며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통일교는 행사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과의 면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운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의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이 아니었기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한 조에 편성됐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조를 피해 무난한 대진표를 받았다는 평가인 반면 일본은 네덜란드 등 강팀들과 맞붙게 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NBA 스타 출신 샤킬 오닐이 추첨자로 나선 2번 포트. 12개 팀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호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명보는 개최국 자격으로 1번 포트에 배정된 멕시코와 3번 포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내년 3월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해 4번 포트에 배정될 덴마크와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중 최종 승자와 A조에 편성됐습니다. 경기 장소는 모두 멕시코로 1, 2차전은 과달라하라, 3차전은 몬테레이에서 치러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1번 나오는 바람에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멕시코 월드컵이 이제 돼버렸네요. 일단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우승 후보들을 모두 피한 건 행운입니다. 멕시코와는 본선 무대에서 2번 만나 모두 패하긴 했지만 지난 9월 원정평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3번 포트에서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남아공은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만한 상대입니다. 만만치 않은 유럽 팀들이 나머지 한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홍명보는 일단 죽음의 조를 피해 무난한 대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멕시코 팀이 가장 위협적이겠죠. 남아공도 지금 최근에 5경기 계속 좋은 승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팀 하나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도 대한민국이 멕시코에 이어 2위로 32강에 직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 know each other very well. I like very much your coach, very professional guy, very disciplined guy, and it's gonna be tough for us. 프랑스와 노르웨이, 세네갈이 속한 I조가 죽음의 조로 평가받는 가운데 네덜란드 티니지와 한 조에 편성된 일본은 험난한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피파는 세계 평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피파 평화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최악의 조 편성은 피했습니다. 대신 다소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치밀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한국식 도시를 짓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면서 우리나라 동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중국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한국형 신도시를 벤치마킹하고 문화를 수입하는 게 시 발전의 이득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80m 높이의 대관람차가 들어선 한 공원. 입구에 동대문이라는 표지가 보입니다. 식당에선 떡볶이, 치킨, 감자튀김을 팔고 메뉴도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整个韩国尽收眼底，什么拌饭、炸鸡、烤肉、年糕，去什么韩国？ 서울 동대문의 어느 거리인가 싶지만 이곳은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옌청시. 축구장 15개 크기로 한국의 동대문 거리를 옮겨왔습니다. 한글이 마치 공용어처럼 병기돼 있고 시 정부의 관용 차량도 기아차입니다. 지난 2017년 국가급으로 승격된 옌청시 한중산업단지. 현대 모비스 부품 공장에서 엔진이나 운전석 모듈을 생산 중입니다. 모비스 공장에서 완성된 모듈 제품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800m를 이동해 바로 옆 기아 자동차 공장으로 전달됩니다.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배터리 업체를 한 단지에 모은 이른바 클러스터 모델. 최대한 저비용으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단지를 설계했습니다. 한국 기업엔 세제 혜택과 행정 절차상 편의까지 제공해가며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나는 원가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강점을 무기로 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단지에 입주한 한국 기업은 1000여 개, 투자 금액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제품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유치해 확실한 세수가 보장되면서 한때 옌청시 세수의 60%를 기아차와 협력업체가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새만금엔 한중협력단지를 기획하고 있는 옌청시는 앞으로도 인천 송도를 벤치마킹해 한국식 도시건설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옌청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명가 워너브라더스를 100조 원대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할리우드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설립 30년이 채 안 된 넷플릭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슈퍼맨과 배트맨, 해리포터 시리즈. 102년 전 워너 가문 4형제가 세운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의 간판 작품들입니다. 디스커버리와 합병을 거치며 TV까지 아우른 이 전통의 스튜디오를 OTT 공룡 넷플릭스가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금액은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6조 원에 달합니다. 인수 대상은 영화 스튜디오 사업과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입니다. CNN 등 케이블 방송 부문은 제외됐지만 인수가 마무리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4억 명이 넘는 초거대 가입자 기반을 단숨에 확보하게 됩니다. Netflix is reacting to the changing marketplace for media and particularly for streaming. More and more it seems that companies need scale. 한 세기를 풍미해온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가 OTT 품에 안기게 되면서 영화 산업 판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장 중심으로 유지돼온 기존 산업 구조가 더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ertainly reasons to be worried. But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y quite often find ways to rebound, basically weather that storm. 다만 인수가 마무리되기까진 1년에서 1년 반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장 독점 논란을 넘어 유럽 등 각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합병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영화 산업 역시 거대 OTT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의 흐름이 모두 OTT로 쏠리면서 아예 극장이 아닌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와 드라마들이 늘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극장가 속 올해 가장 두드러진 성공작은 귀멸의 칼날과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이었습니다. 썰렁해진 극장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영화들을 찾는 이유를 임소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3열 회유 개봉일, 극장 앞 티켓박스가 관객들로 북적입니다. 개봉일이 같은 영화 중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전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개봉 때는 긴 줄까지 늘어섰습니다. 개봉 첫날 54만 명, 최종 성적 566만 명으로 올해 국내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을 이어받은 체인소맨 레제편도 관객 330만 명으로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귀주톱, 2020년대 일본 소년 만화 3대장이 올해 우리 극장가를 점령한 겁니다. 오다쿠 문화로 굉장히 한정져서 얘기를 하던 시기를 이미 벗어나서 그 팬덤 문화가 이제 대중화가, 대중을 이끄는. 열풍을 주도한 건 2030 세대. 일본 대작 만화들이 쏟아진 2000년대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TV 시리즈를 접한 이들입니다. 애니메이션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저희 나이대가 조금 더 선호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원작 만화를 접했기 때문에 배경은 제각각이지만 미지의 생명체가 인류를 공격하고 역시 미지의 힘을 얻게 된 주인공이 맞서는 구도는 비슷합니다. 무자비하게 싸우는 도파민 터지고 모호해진 선과 악의 경계, 그저 생존을 위한 싸움.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 현실과 닮았습니다. 권성징악보다는 나쁜 놈도 사실은 착한 놈이었다. 보통 극장판은 만화책이나 TV용 시리즈의 후속편인데 이미 OTT로 TV 시리즈가 유통돼 극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습니다. 또 만화책을 여러 번 읽듯 여러 번 극장을 찾는 이른바 N차 관람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액션 이런 게 좀 많이 분량이 비중이 있다 보니까 좋은 극장에서 화려한 작화를 보고 싶은 욕심? 재패니메이션의 잇따른 흥행은 모두가 보는 국민 영화보다 확실한 취향의 팬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천만 영화가 사라진 우리 극장가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큰 충돌을 빚었던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공학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학생들은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학교 곳곳 붉은 레커 글씨들이 선명합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시도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흔적들입니다. 이후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학교 측이 돌연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최고 75.8%로 나타났다며 전환을 권고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재학생들의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신입생 모집이 어려우니 남학생들에게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여성교육 기회 확대라는 여대의 취지가 지금 시대엔 약화됐다는 인식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반대가 거셉니다.
학생 의견이 실제보다 적은 비율로 반영됐고 여대 정체성을 지킬 필요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공학을 다니다가 여대를 온 건데 확실히 분위기적으로도 다른 게 정말 많고 여대는 뭔가 좀 의견 표출이나 대자보를 붙이는 데 되게 가감이 없잖아요. 모든 의견들을 존중해주고. 국내 4년제 여자대학은 동덕여대를 포함해 7곳. 지난 1996년 상명여대가 상명대로 전환된 이후 덕성여대와 성신여대 등에서도 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재학생들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임금 격차도 여전하고 그리고 유리 절벽 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고 여자대학의 필요를 계속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행동주의가 더 강화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동덕여대는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여대에도 전환 논의가 번져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경제, 군사 현안을 다루는 핵심 지침서인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9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적시했는데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대북 방어는 대부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 특히 대만 해협 사태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시즌 K리그1 챔피언 전북이 코리아컵 결승에서도 연장 혈투 끝에 광주를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북은 5년 만에 2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해를 보냈는데요. 조진석 기자입니다. 양 팀의 맞대결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심판 판정이 나올 때마다 벤치가 달아올랐고 이정효 감독이 거센 항의 끝에 퇴장당하며 준결승에서 퇴장당한 포옒 감독과 함께 양팀 감독 모두 벤치에 앉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포문은 전북이 먼저 열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혼전 상황에서 이동준이 송민규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북 선수들은 인종차별 징계 결정 후 팀을 떠나기로 한 타노스 코치를 향해 작별 세리머니도 펼쳤습니다. 광주도 쉽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후반 24분 프리드 윤슨이 머리로 골망을 흔들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연장 전반 광주 조성권이 이승우를 어깨로 쳐 퇴장당하자 수적 우세 속에 5분 뒤 이승우가 크로스를 밀어넣어 전북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연장 후반 이번엔 이승우가 거친 반칙으로 퇴장당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결국 승리를 지켜낸 전북은 통산 6번째 코리아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엄청난 동기가 생기게끔 감독님께서 미팅을 통해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좀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K리그 챔피언의 저력은 분명했습니다. 전북은 이번 우승으로 5년 만에 시즌 2관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신인 김민규의 가로채기에 이은 호쾌한 덩크입니다. 상대가 따라 붙었지만 신인의 패기로 훌쩍 날아올랐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는 풀렸는데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지방에서도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절기 대설인데요. 눈 소식 없이 오히려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12도, 전주 15도, 부산 1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만 스모그가 들어오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밤부터는 영남 지방에서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춘천 0도, 대구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큰 추위 없겠고요. 목요일쯤 중북부 지방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